먼저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난 일요일 안철수 후보 단일화 결렬 선언 이후에 지금 또 국민의힘, 국민의당 사이에 진실 공방도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단일화 문제 관련된 또 현안, 대선 현안까지 우리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어제 흑산도, 광주 이것까지 봤던 것 같은데 또 서울, 또 상암동까지 오셨어요. 예. 건강 괜찮으십니까? 괜찮지 않습니다. 예. 목이 지금 안 좋습니다. 지금 모기를 지금 보니까 유세 현장에서 말씀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목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현장 민심은 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후보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의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다들 많이 놀라시는 것 같고, 특히 호남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후보가 호남 갔거든요. 네. 오늘도 갑니다. 그래서 뭐 사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것을 좀 의구심을 가진 분도 있는데 말 그대로 진정성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보수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우리 후보는 정치 신인이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로 취약 지역 공략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호남 득표율을 지금 3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가능성하고 강주 민심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과거에 네. 부산에 대해 가지고 지속적인 공약을 통해 가지고 약 40%까지 민주당 지지율이 나왔던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호남의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런 견제의 의미성을 잘 알고 있는 훈련된 유권자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특히 이 복합 쇼핑몰 이슈 때문에 제가 좀 당황한 게, 오늘은 또 그 조호섭 의원인가요? 민주당에서 갑자기 저한테 또 일배라고 했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이게 참 어이가 없는 게, 일배하면 원래 광주를 비하하고 또 광주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떨어뜨리려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활동했던 커뮤니티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일배 회원이었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일배라는 곳이 광주에 대해서 저열한 공격을 했던 곳이라면은 쇼핑몰에 대해서 저희가 의지를 밝히고 지원하고 그리고 토론하자 그러고 이런 것이 어떻게 일배 행동이겠습니까? 광주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이고 광주 시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가져오겠다는 것인데 아무데나 일배 붙이기 시작한 거 보니까 민주당이 많이 당황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배 얘기 직접 말씀해 주셨네요. 자, 현안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김건희 씨 이제 의혹인데 공소장이 좀 공개가 됐어요. 일부. 이 내용 보셨을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289차례 정도 거래했던 내용들, 이거 뭐 공범 아니냐 이런 지금 주장이거든요. 결국 김건희 씨에 대해 가지고 주가 조작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불공정한 정보 유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기소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김건희 씨가 어쨌든 결국 최종적으로 이 주식이라는 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가진 주식들 3배, 4배 치신 분들 대한민국 국민에 꽤 있습니다. 결국엔 주식이라는 것은 그 어느 시점에 매도해서 최종 수익률이 얼마이냐를 봐야 되는데 김건희 씨에 대해 가지고는 최종 수익률이 투자한 금액에 비해 가지고 뭐 몇 천만 원 정도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시점에 잡아가지고 그때 이익이 얼마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고 오히려 이재명 후보는 과거 본인이 고백한 게 뭐냐면은 그 증권사에 다니는 친구의 권유로 그걸 뭐 그 꽤 많은 금액을 투자해가지고 유튜브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3-4배의 이익을 봤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그걸 작전주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뭐 친구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모르겠으나 친구가 증권사 직원으로서 작전주고 이거 오를 것이다. 내가 내부 정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넘겼고 만약 돈을 투자한 것이라면은 그것이야말로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뭐 공소시효가 얼마인지 물었다고 하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어제 SBS 보도였나요? 그때 당시 차익이 9억 정도 된다라는 단독 보도를 냈던데 계좌도 지금 5개 정도 되고요. 이 부분은 좀 의심 가는 부분 아닌가요? 실제로 그렇다면 검찰에 수사를 했을 때 보면은 어느 정도 액수를 투자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얻었냐가 문제일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다 그러면은 오르기 전에 사서 내리기 전에 팔아야죠. 그런데 그런 정황이 없기 때문에 우리 후보의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최종 수익률이라는 것이 기천만 원에 불과했다라는 것이고, 주식 투자 액수가 많다 보면은 그 안에서 어느 시점에 몇 억대의 수익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항상 주식의 격언처럼 팔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란다.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그런 어떤 불공정 정보에 의한 과다 수익을 내는 상황은 아니었다 봅니다.
자, SNS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 이준석 대표하면 SNS 저도 뭐 자주 보고 있습니다. 네. 친구이기도 하고요. 이 페이스북의 그 댓글 관련해서 특히 안철수 후보 관련 게시글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최근에 썼던 것 같은데. 안철수 후보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그분의 오락가락하는 행보에 대해서 항상 네.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네. 아니 이준석이 처음에 안철수한테 왜 저런지 몰랐다. 근데 최근에 하는 행동을 보니까 알겠다라고 아 그런 얘기도 이야기하거든요. 있습니까? 예. 사실 안자라리라고 하는 사람들을 진짜 서울시장 선거 때부터 안자라리라는 용어가 뜨기 시작했는데 네. 안철수 대표와 같이 일했던 김철근 현 우리당 정무실장 그리고 김경진 전 의원 그리고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비슷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김근식 전 위원장 빼놓까지 포함해서요. 결국에는 이 안철수 대표의 어떤 그 의사소통 경로 또는 의사결정 구조가 굉장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고 합당 협상 때도 마찬가지였죠. 저희 당 네. 성일종 의원이 합당 시 협상단으로 나서는데 결국에는 어떤 벽에 부딪힙니다. 뭐냐면 그때도 저희가 당명 변경 빼놓고는 전부 다 받아주겠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꼭 당명을 바꿔야겠다는 겁니다. 당명을. 네, 그런데 그 당명을 바꾼다는 게 잘 나가는 음식점 간판을 내리라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음. 그 당시엔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저희 당이 이기고 잘 나가는 상황에서 왜 그걸 내리라고 하는 건지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안철수 대표의 협상을 보면은 결국은 혁신하자 그래가지고 그래 혁신하자는 게 뭐냐 그랬더니 얘기 안 하고 나중엔 답답해가지고 혁신위원장을 그러면 안철수 대표 쪽에 맡아라 그랬더니만은 네. 그것도 안 한다 그러고 그냥 탈당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뭐 아하. 협상 과정에서 의견을 좁혀나가는 분이 아닙니다. 어쨌든 뭐 우리 이준석 대표님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당내에서는 뭐 강하게 또 적극적으로 공개적으로 비판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결렬 관련해서 이준석 책임론이 당내에 조금 제기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책임론을 지우려고 하면요. 나중에 그러면 단일화가 안 돼가지고 만약에 대선 승리를 이끌었을 때 그럼 이준석 역할론 또는 이준석 올려치기를 해줄 건지 반대로 아니거든요. 예. 그냥 예를 들어서 시즌별로 그냥 아이템 나오는 걸로 이준석 깔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그거야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보셨겠지만은 뭐 거감급부터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일화 얘기 조금 더 해보면요. 이것도 뭐 지금 국민의당하고 약간 뭐 얘기가 좀 안 맞아서 사실관계 좀 듣고 싶어요. 실제로 협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책임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양쪽에서 협상한 건 아닙니다. 아, 그렇게 우리 말하면 후보가 딱 예를 알겠네요. 들어서 네가 협상 전권을 가졌다. 가서 해봐라고 이렇게 지정해 준 사람은 전권을 없는 받은 사람이 했으면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사실상의 의견 교환 정도가 예. 그 물밑에서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제가 이제 이건 말씀드릴게요. 네. 국민의당 관계자 언행을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안철수 대표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리 측 관계자에게 네. 안철수 대표를 접게 만들겠다는 등의 제안을 해온 것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 이런 것들 조심하셔서 발언해야 되고 아하. 지금 와가지고 완전 안면 몰수하고 안철수 대표가 저렇게 나오니까 당황한 듯이 우리 쪽에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어느 시점에 한번 안철수 대표 쪽이 참 죄송한 게 안철수 대표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삼국지에 보면 이제 미방과 부사인 뭐 미방은 범관과 장달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배신자들 말하는 네, 거네요. 그런 거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상당히 지금 안철수 대표 측에서 당황할 수 있겠지만은 좀 발언을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범강 장단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배신자, 장비를 죽인 사람들이죠. 삼국지기 우리 이 대표가 항상 잘 인용을 하시는데 혹시 안철수 후보 쪽에 누군지는 말씀을 못 하시겠죠? 지금 굉장히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요. 좀 예. 조용히 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누군지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이거 협상 채널 얘기를 했는데 장제원, 이철규 의원도 들어갔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채널이라고 봐도 되지 않나요? 채널이지만 뭐 정권이 들어간 게 아니니까요. 아. 특명 전권대사 이런 게 아니니까요. 예. 뭐 실질적으로 무슨 얘기 하나 드러나 보자 이 정도의 의미였고 저는 사실 뭐 저도 이 과정에서 그 안에 있는 분들한테 간헐적으로 이야기를 듣긴 했습니다만은 네. 뭐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 대표 쪽에서 어떤 안철수 대표의 의사가 반영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의미 있는 제안들을 했고 그래서 거기 반응했는데 갑자기 안철수 대표께서 어떤 특정 계기를 바탕으로 해서 갑자기 180도 전환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 그 계기도 혹시 얘기할 수는 좀 너무 패턴화돼 있어가지고요. 아. 합당협상 때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예. 바른미래당 때도 그렇고 그분이 참여하면 항상 달라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좀 우리 이준석 대표님 입장에서는 혹시나 이 협상 채널, 단일화 채널 열어놓고 계신 부분은 있나요? 우리 이준석 대표님은요? 저는 후보가 이번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대표와 결정할 협상 또는 이런 물밑 접촉을 진행해보고 나가지고 굉장히 안철수 대표에 대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했던 말에 대해 가지고 이해도가 생겼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후보가 그랬을 것이다. 요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대표님은 안 후보가 단일화 협박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권은희 원내대표는 잠시 후에 저 인터뷰를 좀 해보겠지만 국민의힘이 협박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느 쪽이 말이 맞을까요? 지금 우리가 안철수 대표와 예.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거론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매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해서 안 하면 질지도 모른다 이런 거거든요. 네. 이 이제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안철수 대표 측이 협박에 놀아나는 것인데 뭐 그게 협박이 저희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는 단일화 무리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저희가 한 거 있어요? 본인이 안 한다 그랬다가 본인이 완주한다고 선언했다가 갑자기 단일화하자 그랬다가 또 지금 안 하자 그랬다가 이게 계속 짧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입장이 3-4번씩 바뀐 건 안철수 대표거든요. 네. 예. 협박한 거는 그쪽이다. 오히려 그게 뭐 말로 하지 않았더라도 그 어떤 선언이 협박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저 그리고 어제는 가가지고 뭐 부산 가가지고 안철수 후보가 우리 후보에 대한 막말도 쏟아냈던데 그 막말 정도는 아니고 조금 그냥 강하게 얘기를 하긴 했더라고요. 아닙니다. 제가 그런 말은 막말이라고 합니다. 국민의당에서.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 기준으로는 아하. 심각한 막말이었습니다. 막말이다. 그거는.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 결국은 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후보끼리 뭐 통큰 단합이든 어떤 단합이든 후보끼리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윤 후보님은 어떻게 좀 얘기하고 우리 후보는 있는지. 통큰 사람이에요. 예. 예, 우리 후보는 통큰 사람입니다. 예. 저랑 이야기할 때도 보면은 큰 틀에서 저희가 합의점만 이루면은 네. 자잘한 건 서로 이제 입장 봐가면서 이렇게 조정해 나가는 스타일인데 네. 반대로 대상이 그럼 통큰 사람이냐 했을 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통큰 합의라는 거는 통큰 사람 둘이 만나서 해야지만 통큰 합의가 되는 거지. 통큰 사람과 속 좁은 사람이 만나면은 그거는 복장 터지고요. 네. 그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은 그 과거 2015년에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한번 안철수 대표와 협상하셨던 경험이 어떠신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설명 잘해줄 수 있을 텐데 나중에 퇴임하시면은 여쭤보고 싶습니다. 2012년 대선 말씀하시는 15년. 15년도에도 그때도 뭐 안철수 대표 집에 막 찾아가고 이랬잖아요. 네. 그리고 혁신위원장 맡아주면은 안 되냐 했더니만은 그건 또 싫다고 하면서 계속 혁신하라 그러고 예, 혁신 전당대회 하자 그러는데 아직도 대한민국 국민은 혁신 전당대회가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약간 그런 걸 봤을 때 네. 우리 후보가 통 크지 않다라고 보는 건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아하. 우리 후보는 사실상 통 크게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 항상.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대선까지 14일 정확하게 남았는데 앞으로 뭐 변수라든지 앞으로 각오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열심히 해야죠. 예. 변수는 열심히 해야죠. 단일화는 아니다. 단일화보다는 저희가 열심히 해가지고 네. 정책 대안을 내고 그리고 최대한 많은 국민들께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하여튼 유세로 목도 아프고 이렇게 하는데 건강 관리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